캐나다 금융기관들은 러시아 중앙은행과 어떠한 거래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8일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 국부펀드에 대해 자산 동결과 거래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와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실패할 수 있도록 경제 제재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며 이러한 규모의 조치는 이전에 없었던 역사적인 조치라고 프리랜드 장관은 말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트위터에 이번 추가 제재 조치로 러시아는 국제 통화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게 될 것이며 전쟁 자금 조달도 수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추가적인 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러시아 항공기의 자국 영공 출입을 즉시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6일 미국 및 캐나다, 유럽 등 국가들은 추가 제재로 러시아의 일부 은행들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결제망에서 퇴출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국제보유고 접근도 제한했습니다. 스위프트란 국제금융거래를 할 때 필요한 시스템으로 러시아 중앙은행 제재와 맞물려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선별된 은행을 우선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추후 추가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주 초 도네츠크, 루한스크와의 금융거래를 금지했고 추가로 58명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금융 제재와 러시아에 대한 모든 수출 허가를 중단했습니다. 이미 발행한 기존 수출 허가증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몇 차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된다면 동맹국들은 비트코인 등에 대한 가상화폐 추가 제재를 단행함으로써 러시아의 경제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러시아의 침략을 피해 도망친 우크라이나인들의 신속하게 임시비자를 발급해 캐나다로 올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션 프레이저 이민부 장관은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로 오길 희망하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비자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통상적으로 약 1년의 기간이 걸리는 것과 달리 새로운 비자 발급은 몇 주 이내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비자 신청은 약 14일 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는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로 수입되는 모든 러시아산 제품에 3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러시아 국영 에너지 회사인 게즈프롬과 러시아 대표 석유 회사인 로스네프트에 새로운 제재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과 더불어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4,500발의 로켓포와 7,500개의 수류탄 및 고해상도 위성사진 구입을 위한 $100만 지원합니다. 또한 프레이저 이민부 장관은 캐나다에 가족이 있고 계속 캐나다에 남기를 희망하는 우크라이나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발표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기존의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난민들이 캐나다로 올 수 있도록 독려해왔으며 이들의 신청도 신속히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 난민기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공습을 감행한 후 우크라이나를 탈출해 인근 국가로 이주한 난민들이 현재 10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인 중 절반은 갑자기 $1,000 이상을 지출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여윳돈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거스 레이드 인스티튜트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인들의 절반이 $1,000이 넘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게 되면 그 비용을 지불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월별 생활비 예산을 감안할 때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응답자의 51%가 $1,000 이상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캐나다인 7명 중 1명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남성의 절반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1,000 이상을 융통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여성들은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55세 미만의 여성 5명 중 3명은 계획되지 않은 비용을 그 정도로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55세 미만의 여성 중 특히 35세에서 54세 여성의 4분의 1은 이미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을 관리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스캐치원의 경우 주민 중 39%만이 $1,000 이상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답하여 캐나다에서 최하위입니다. BC주는 절반 이상인 53%가 여유 자금을 융통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캐나다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거의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CPI는 국내 주요 물가 상승 지표로 지난해 9월 4.4%에 달했는데 모든 주요 항목에서 물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의 기록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율이 4.7%에 달했던 2003년 2월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교통, 주택 임대료, 음식 가격 등이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입니다. 캐나다는 자국의 수역과 항구에 관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마르 알가브라 교통부 장관은 연방정부가 캐나다 항구와 해역 내에 러시아 소유 또는 등록 선박과 어선의 이동 및 정박 등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일 알가브라 장관은 트위터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러시아 소유 또는 등록된 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캐나다 해역과 항구를 닫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금지는 특별경제조치법으로 이번 주 후반에 발효될 것입니다. 이는 캐나다 정부가 러시아로부터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저스틴 트리도 총리의 발표에 따른 것입니다. 캐나다 회사들도 러시아에 대한 제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 초 캐나다 TV 공급자들은 러시아 국영 채널 RT를 그들의 라인업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는 제재 및 금지와는 별개로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은 코로나19, 인플레이션, 주택시장, 오피오이드 전염병, 낮은 임금 및 극심한 기상재해까지 겪으며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밴쿠버 푸드뱅크는 요즘 밴쿠버에서 먹는 것을 걱정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작년부터 외국인 학생들의 푸드뱅크 방문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달 500명 이상이 신규 등록을 하고 있는데 이 중 약 37%가 소득 손실이나 저임금, 연금 등의 이유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작년 7월부터 267명의 학생이 푸드뱅크에 등록했는데 그들의 4분의 1이 18세 이하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라는 것입니다. 리치몬드 푸드뱅크의 하지라 후사의 이사는 학생들의 식량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푸드뱅크에서 지원한 사람들 중 약 7.5%가 중등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2020년에 137명, 그 다음 해에는 242명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76%가 증가했습니다. 수입의 원천인 고용이 불안해지면 학생들은 가장 먼저 식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식사를 거르는 것은 학생들의 전반적인 건강과 학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학생들의 식비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보입니다. 메트로 밴쿠버의 기름값이 현재 북미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메트로 밴쿠버에서 휘발유 가격은 최대 1.869달러까지 치솟고 있어 운송 관련 업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휘발유 가격은 3월 첫날 밤 사이 리터당 5센트 올랐으며 전문가들은 휘발유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FU 경영대학원의 안드레이 파블로프 재정학 교수는 휘발유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 배경은 보기보다 더 복잡하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러시아의 제재, BC 주정부 및 각 도시의 화석연료 관련 세금, 공급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파블로프 교수는 말합니다. 그는 또 우리는 매우 높은 가스세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는 세금 외에도 특정 유형의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제반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외에도 로우메일랜드는 정제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휘발유를 다른 지역에서 가져올 때 지불해야 하는 운송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교수는 추가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의 주요 산유국으로 중동, 미국, 캐나다 등지의 공급을 늘린다 해도 러시아에서 공급되는 양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품귀 현상이 발생하며 이것이 가격을 상승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그 문제들의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은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BC주가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모든 주택 매매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냉각 기간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BC 부동산 협회는 주정부에서 발표한 이번 부동산 정책은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정부는 지난해 11월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올봄 모든 주택 구매자에 대해 냉각 기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냉각 기간이란 구매자가 7일 이내에 자신이 계약한 집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프리세일에 대해서는 냉각 기간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BC 부동산 협회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냉각 기간은 오히려 주택 가격을 상승하게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즉, 공급에 비해 수요가 훨씬 앞지르는 시장 상황에서 수요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오퍼를 여러 개 낸다면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경제성을 향상시키기보다 소비자 보호에 가깝다고 협회는 말합니다. 이 보고서는 냉각 기간 대신 프리오퍼 기간을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프리오퍼 기간은 오퍼 수락 후 최소 5일 동안 목록이 시장에 게시되도록 하고 그 기간에는 다른 구매자가 오퍼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구매자는 주택에 대한 인스펙션도 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집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BC 부동산 협회는 주택가격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로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번 여름 밴쿠버의 국제전기 자동차 경주 포뮬러 E 레이스가 돌아옵니다. 포뮬러 E 레이스는 2014년 밴쿠버에서 처음 시작된 전기 자동차 경주입니다. 올여름 밴쿠버 다운타운에 돌아올 캐나다 이페스트 행사 측에 의하면 경주는 펄스크릭을 도는 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벤트가 열리는 기간은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입니다.
이 중 포뮬러 2 월드 챔피언십은 7월 2일 시작할 예정인데요. 큰 경기에 앞서 팬과 선수 간 대결 구도로 진행되는 이벤트성 경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엔 2022년 시즌 10번째 레이스가 있을 것이며 그 전에 콘서트와 컨퍼런스, 칵테일 등도 제공됩니다. 전날인 7월 1일 금요일엔 연예인 레이스가 있다고 합니다만 아직 누가 나올지는 비공개된 상태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걸쳐 e스포츠 대회도 열리는데요. 상금이 약 5만 달러입니다. 목요일엔 생방송으로 예선 토너먼트가 열리며 금요일엔 결승전을 통해 챔피언이 선정되어 2만 5천 달러의 상금을 가져가게 됩니다. 어떤 플랫폼과 게임을 통해 열리는 것인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총 12팀이 펄스크립과 사이언스 월드의 코스를 도는 빅레이스는 오후 5시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이 페스트 행사에 도움을 줄 자원봉사자들도 모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월 첫 주에 연휴를 특별하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봉사활동으로든 관객으로든 경기 날짜를 꼭 체크해 두셔야 할 것 같네요.